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왕을 무능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려는 완전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절대 왕정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고려의 왕은 모든 결정을 홀로 내리는 단독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귀족 가문 사이에 놓인 복잡한 균형의 중심점에 가까웠습니다.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는 후족들과의 연합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를 합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갖겠다는 거대한 약속 위에 세워진 체제였습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유력 가문들은 왕실과 혼인으로 얽혔고 관직과 토지를 세습하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 왕권은 독립된 힘이 아니라 귀족 연합의 대표자라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왕은 나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족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조정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정책도 왕이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각 가문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했고 그 균형이 깨지면 왕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권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책임을 단독으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의 출발점이 아니라 귀족 간 합의를 최종 정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평화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단호한 결정과 명확한 책임이 필요한 순간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이 구조는 책임마저 흐릿하게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려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제를 지탱하는 균형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특징은 고려 왕권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몰락을 예고하는 한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려의 왕권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제도적 권위만으로 유지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 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가문과 가문이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거미줄 같은 관계망이었습니다. 왕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는 아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통일 과정에서 맺었던 수많은 혼인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국가의 통치 방식 자체를 규정한 구조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왕실은 유력 가문들과 대를 이어 반복적으로 혼인하며 권력 연합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왕실은 특정 혈통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력의 피가 섞여 형성된 연합 왕실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구조는 고려를 지탱하는 안정의 기반이었습니다. 왕이 어느 한 가문만을 대변하지 않았기에 여러 귀족 세력이 체제라는 울타리 안에 평화롭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망은 왕권을 제약하는 정교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왕의 외가와 처가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인척관계가 정치의 실제 권력축을 형성했습니다. 정치는 왕의 정교보다 유력 가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의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 폭포가 아니었습니다. 왕에서 귀족으로 내려가는 단선적 위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가문들 사이를 순환하는 분산된 권력이었습니다. 왕은 그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점이었을 뿐 그 물길을 왕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절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은 늘 관계의 굴레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정 가문을 강하게 제압하려 들면 위협을 느낀 다른 가문들이 즉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특정 세력을 밀어주면 권력 분점의 황금 비율이 깨지며 체제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왕권의 안정은 칼의 날카로움보다 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유연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강해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왕이 관계의 규칙을 지켰기에 유지될 수 있는 체제였던 셈입니다. 이 구조는 세대를 거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가문들은 얽힌 인척관계를 방패 삼아 영향력을 세습했습니다. 관직과 토지는 가문 단위로 축적되었고 왕권은 점점 그들의 이익을 승인해주는 상징적 결재권자로 수렴해갔습니다. 결국 고려에서 왕은 나라 위에 선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 포함된 가장 중심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직접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권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의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평화 시기에는 타협과 공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친 파도 앞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국가의 단호한 개혁이 필요할 때 왕은 그 어떤 가문보다 먼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순간 왕권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 것을 누구보다 왕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왕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닌 영원한 관계의 조정자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된 왕권. 바로 이 구조적 특성이 수백 년 고려를 지탱한 힘이었고 동시에 왕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독자적인 책임 주체로 서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결코 무능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와 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었기에 그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은 즉시 특정 가문과 세력을 억누르는 칼날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국가를 지탱하던 정치적 균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정치에는 독특한 통치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결정을 미루는 통치였습니다. 즉각적인 단절이나 급격한 개혁 대신 시간을 벌어 충돌을 완화하고 헝클어진 관계가 스스로 다시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은 결단을 내려 상황을 주도하는 존재라기보다 결정을 늦춤으로써 폭발 직전의 상황이 스스로 사그라지도록 만드는 노련한 조정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방식은 고려 전중기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귀족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고 체제 내부의 긴장을 흡수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인 조정이 반복되면서 고려는 장기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왕권의 진정한 힘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갈등을 임계점 아래로 관리하는 노련한 인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방식은 치명적인 구조적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정 기반은 뿌리째 흔들렸고 토지와 권력은 소수의 권문 세족에게 독점되었으며 군제는 사적 세력에 잠식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균형 유지라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단호한 제도 개편과 전격적인 권력 재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왕은 여전히 미루는 통치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왕이 개혁을 시도하는 순간 자신을 지탱하던 관계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는 실체적인 위협
위협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을 견제하면 인척관계로 얽힌 다른 가문들이 연쇄적으로 반발했고 토지 제도를 건드리면 왕실의 물적 기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은 개혁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면서도 정작 실행의 방아쇠는 당길 수 없는 모순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정의 필연성과 결정의 불가능성이 충돌하는 기괴한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 고려 정치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논의와 대안이 조정에 쏘갔지만 그 정책들이 단 한 번도 결단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투명하게 인식되었고 치열하게 토론되었지만 구조를 바꾸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정치는 멈춘 것이 아니라 결단 직전의 상태에서 수십 년간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지체는 재정과 분재에서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북가고국가는 비어갔지만 토지 재분배는 서류상에만 머물렀고 외구의 침입으로 백성은 고통받았지만 군사 중앙 통제권 강화는 권문 세족의 사병 권력에 막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으나 그것을 뒤집는 결정은 매번 다음 시대로 유예되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통치는 갈등을 잠시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썩어가는 구조를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려 왕권의 근본적 한계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왕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려의 왕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체제를 버티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관계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닌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결정을 늦추는 통치로는 더 이상 거대한 역사의 파고를 넘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고려 왕권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체제 속에서 점차 그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통치가 계속될 때 그 통치자의 권위는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책임이 흩어진 권력이 왜 결국 권위 자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는지를 말입니다. 고려의 왕권은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그것을 귀족 가문들과 나누어 유지하는 방식으로 존속해왔습니다. 여러 가문이 권력을 분점하고 왕이 그 균형을 조정하는 구조는 일정 기간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적인 체제 밑바닥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이 나누어진 만큼 책임 역시 구조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는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실패나 행정 혼선이 발생해도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과오로 명확히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귀족 간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위치에 머물렀고 귀족들은 왕권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은 공유되었지만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며 이 분산된 책임은 재정 악화와 분사력 약화 그리고 토지, 변병 같은 국가적 난제들은 더 이상 부분적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책임 주체와 단호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내려질 수 있는 중심 위치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권력자가 아니었고 귀족 가문들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통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은 논의되었으나 집행의 최종 책임자는 불분명했습니다. 명령은 내려졌지만 그 결과를 감당할 중심 권위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권위는 축적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약화된 것은 왕의 명령력이었습니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왕의 교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중앙의 결정은 지방에서 지연되었고 권문 세족의 이해와 충돌하는 정책은 시행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왕의 발언이 국가 운영의 최종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순간 왕권은 이미 형식적 권위만 남은 상태로 이동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위는 단순히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이 실행되고 그 결과가 책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왕권 구조에서는 이 연쇄 과정이 반복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명령은 내려졌지만 결과는 귀족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변형되었고 실패는 다시 구조 전체로 흩어졌습니다. 결국 왕권은 실제적인 통제력 없이 상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제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관료와 백성들은 점차 국왕의 존재를 국가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권력 구조는 유지되며 어떤 정책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더 이상 변화의 중심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요소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려 왕권의 결정적 붕괴가 발생합니다. 통치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권력이 집중되어야 할 상징적 축이 사라진 것입니다. 책임이 분산된 구조는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였으나 동시에 권위를 형성할 핵심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책임 없는 권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정치적 원리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결국 고려 후기의 왕은 국가를 조정하는 존재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권력 지형을 승인하는 상징적 존재로 수렴했습니다. 이는 왕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체제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책임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에서 권위 역시 독점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의 약화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적 전환이 필요한 순간 기존의 왕권은 변화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할 권위도 체제를 재설계할 책임도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려 왕권은 외부 압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책임이 분산된 구조 속에서 서서히 중심성을 잃어간 결과였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가 마지막 왕에게 어떤 환경을 남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공양왕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이미 권위가 소멸된 왕권 구조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왜 체제를 바꿀 수 없는 자리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필연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흔히 무능한 군주나 힘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권위와 결정권이 완전히 소멸된 고려 왕권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필연이었습니다. 공양왕 개인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가 물려받은 왕의 자리가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공양왕이 즉위할 당시 고려의 왕권은 실제적인 통제 중심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핵심 이권은 여전히 권문 세족이 장악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군사력은 신흥 무장 세력에게 이동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한 뒤였습니다. 즉, 왕이 정책을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권력의 향배를 왕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적 도구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공양왕은 이러한 극한의 조건 속에서 즉위했습니다. 그에게는 개혁을 밀어붙일 독자적인 군사력도, 기득권을 통제할 정치적 기반도,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행정적 주도권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 기괴한 구조 속에서 그는 왕이라는 이름만 가진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고려 후기 왕권이 형식적 권위로 수렴했다는 특징이 공양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 극단적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이 시기 왕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단순한 약화가 아니라 정치적 대안성의 소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양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왕이 누구든 국가의 근본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고착되었습니다. 왕권이 체제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엔진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권력 지형 위에 얹혀있는 수동적인 장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덫안에서 공양왕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법문세족에 의존하면 왕권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신은 무장 세력에 기대면 기존 질서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독자적인 통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수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이라는 도구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기에 발생한 필연적 한계였습니다. 더욱이 공양왕이 등장한 시점은 고려라는 시스템의 말기였습니다. 국가재정은 파산 상태였고 군사 통제권은 중앙에서 완전히 이탈했으며 토지는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설령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 해도 이를 현실에서 집행할 행정기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후기 내내 누적되어 온 명령의 무력화가 공양왕대에 이르러 완전한 마비 상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공양왕의 실패는 통치 오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이 이미 권위를 잃고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체제에서 마지막 왕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위치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공양왕은 고려 왕권이 구조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최종 단계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공양왕은 고려를 무너뜨린 원인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왕권 구조가 낳은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체제를 바꿀 수 없는 왕이었고 그 사실 자체가 고려 왕권의 역사적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왕이 존재하지만 국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왕조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양왕 시기의 고려는 왕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식적인 왕권은 유지되었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동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조의 등장은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을 상실한 왕권 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정치 구조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조선이 왜 단순히 새로운 왕을 세운 나라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조선은 왕이라는 자리의 책임과 권한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의한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할 때 조선 왕권이 어떤 절박한 조건 위에서 설계되었는지도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구조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었고 결정은 지연되었으며 명령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왕은 존재했으나 책임은 증발했던 체제, 그 끝이 바로 공양왕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탄생을 단순한 권력 교체로 봐선 안 됩니다. 조선은 단지 다른 왕이 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자리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하려 한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고려가 분산된 권력의 균형 위에 서 있었다면 조선은 책임이 한 지점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건국 세력에게 고려 말의 경험은 분명한 교훈이었습니다. 책임이 분산된 체제는 갈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정작 결단이 필요한 위기 앞에서는 치명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원칙을 세웁니다. 국가의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 아래 왕은 더 이상 귀족연합의 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는 책임 주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군사권과 인사권 그리고 재정 통제권을 중앙으로 모은 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에서 끊어졌던 명령과 책임의 고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구조적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두 왕조의 차이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권력을 누리는 존재라기보다 국가의 성패를 홀로 떠안는 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새로운 왕을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시 정의한 나라입니다. 조선은 왕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왕의 책임을 역사 속에 고정시킨 나라였습니다. 다음화에서는 고려의 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